강대국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안정성, 그리고 나는 남의 정치적인 좀 간섭을 할 수 있지만 나는 간섭받지 않는 독립성, 그리고 모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성,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또 한 가지가 전쟁이 아닐까 싶어요. 전쟁을 통해 강대국이 돼가는 과정들이 역사상으로 참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장 전쟁을 많이 이용한 게 이 유라시아, 동아시아 쪽 이 유목민족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도 오해인 게, 오해입니까? 무조건 전쟁을 할 경우는 나라가 지탱을 못해요. 계속 군사력이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전쟁에서 이긴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계속하면서도 군사력의 소멸을 계속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더 중요한 게요, 군사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의 정신력이 좋아서 이기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간편함과 멘탈 관리거든요. 또 부상병 관리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보면은 예컨대 몽골도 그렇고 흉노도 그렇고 상당히 적은 수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제일 좋은 방법은 전쟁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파르티아하고 로마가 전쟁했을 때 카레 전투 때 유명한 파르티아 샷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도망가는 척 하다가 뒤로 돌아 쏘는 그 화법인데, 그게 파르티아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유목민들이 개발한 거였거든요. 그게 왜 나오냐면은, 물론 보통 말을 탈 때는 허벅지로 세게 쪼여야지만 뒤로 돌아도 제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등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타면은, 실제 발굴하면은요, 유목민들의 뼈는 제가 구분이 돼요. 대퇴골이 휘어 있어요, O자형으로. 어릴 때부터 휘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적이 아무리 수천 명이어도 몇십 명이 앞에 가도요, 그것도 따라가서 추격을 못 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 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적은 수로 이기는 방법을 하고, 또 하나가 내분을 또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해서, 저는 전쟁이라는 게 오히려 생각하는 게, 무조건 요즘처럼 막 힘 대 힘으로 싸워서 이긴다. 한 번은 뭐 그런 큰 전투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밀어붙였다면 징기스칸 자체가 과연 그 정복할 수 있었을까? 또 하나가 이 가장 적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도 보면 우선 고구려가 되게 군사 강국으로 알고 있는 건 맞죠. 하지만 군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외교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랑 가장 안 좋고 기술력도 그렇고 해서, 저는 군사력은 모든 국력의 결과이지 전쟁만 잘해서 무엇이 되는 경우라는 것은 오히려 유목민들 내지는 그런 강력한 유목국가들의 저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식한데 뭐 싸움만 잘해 이런 식으로. 전쟁이 어떤 계기가 되기는 하죠, 분명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대전 거치고 완전히 위상이 달라졌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정말로 지금 같은 슈퍼파워가 된 거고, 그리고 거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달러를 완전히 전 세계를 기준으로 삼는 어떤 화폐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사실 전쟁이 큰 몫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영국도 스페인함대와 전쟁을 통해서 사실 초강대국이 된 것이고, 어떤 계기가 되는. 그게 뭐 그렇다면 그때까지 쌓인 국력을 딱 한 방에 보여주는 피날레가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쟁이나 어떤 군사적인 이런 행동이 어떤 정치체를 제국화시키고 강대국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강대국이 되고 나서 이 군사력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그 제국적 과잉팽창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그 정치체가 갖고 있었던 이 경제적인 역량과 군사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이게 강대국이 되면 될수록 국가의 지도자들은 군사력을 계속 올리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부가 늘어나면은 외부 세력이 자꾸 이제 이 부를 노리니까 막으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근 들어서 약간 그 제국적 과잉팽창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지금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계속 방위비를 이 한국 정부에 부담 더 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어떤 이 고점에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국방비를 너무 많이 2024년 회계가 또 증가시켰거든요, 국방비를. 아, 증가됐어요? 네, 양 당이 다 찬성해서 통과했습니다. 저희가 천조국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국방비가 천조라서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돼요? 1,000조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1,000조 말씀하시는 거죠? 예, 1,100조쯤 와, 넘는 것 1,100조국이 같아요. 됐군요. 예. 근데 사실 1,000조가 된 거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용어는 미리 나와 있었던 것 같고요. 천조국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젠 1,100조국. 근데 이게 1,000조가 넘는데 미국이 정말 대단한 국가인 게, 이게 아마 GDP 대비로 하면 약 한 3.5% 정도 되거든요. 이 3.5%가 중국은 2%예요. 러시아 4%, 그리고 한국도 3% 정도거든요. 3%가 약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어느 정도 선진국이나 강대국들에 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느냐? 그렇진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뒷받침해주는 이 경제력이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중동에 미국과 영국이 많이 개입을 했잖아요. 근데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이 왜 미국한테 밀렸을까 생각해보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영국이 2번이나 놓쳐요.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가 안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 영국이니까 1932년에 통일한국 이루면서 영국에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석유가 있다고 미국 애들이 그러는데 그거 니네들이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영국이 말로 했는지 아세요? 영국이 우리 영국 회사들은 영국 보고서밖에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못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미국은요, 1932년에 바레인에서 석유를 발견을 한 다음에 바레인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형이 같은데 거기서 석유가 안 나올 리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를 설득을 했죠.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계약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인하기 직전에 다시 영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니네들이 하면 좋지 않겠냐. 사우디가 물어보니까 영국 대사가 뭐라냐면 석유 안 납니다. 그냥 돈 받으세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38년에 여기서 석유가 터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리고 나서 그 보면은 영국이 포인트에서 놓쳤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나중에 뛰어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루즈벨트 대통령과 사우디 국왕이 만나니까 처칠이 놀래가지고 자기도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만나요. 결국에는 만나는데 루즈벨트는 천성적으로 이제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다리를 저르고 있어서 휠체어를 끌고 있었고 사우디 압둘아지즈 국왕은 다리를 다쳐서 불편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루즈벨트의 휠체어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루즈벨트가 하나 줍니다. 근데 앉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엉덩이가. 그런데도 그거를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박물관에 놓고 내 친구 루즈벨트가 준 거라고. 그러면서 루즈벨트는 또 이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또 겸손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처칠은 만나자마자 오만한 모습을 다 보이면서 술을 마시면서 우리 종교에서는 술을 마셔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국이 이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했는 게 그렇게 중동을 관할을 하고 많이 지배를 했는데 미국이 비행기도 주고 선물을 주니까 처칠도 뒤질세라 하고 롤스로이스 최신 차를 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뒷자리를 기가 막히게 왕이 앉을 자리를 꾸며요. 물도 나오게 만들고. 그런데 차가 왔습니다 하고 국왕을 모시고 있는 국왕이 딱 보더니 그냥 들어가 버려요. 왜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춰보십시오. 두 가지나?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아니요, 색깔하고 상관없습니다. 왼쪽 좌석에는 맞습니다. 그럼 안 되나요? 왼손 안 되잖아요. 왼손. 무슬림 사회에서는요, 오른쪽이 더 위인데 국왕이 왼쪽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뒷자리를 멋있게 했잖아요. 뒷자리는 여자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았는데 앞에 왼쪽에 앉으니까 국왕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게 결국에는 다 말해주는 거죠. 영국과 미국이 그래서 지는 해와 떠오르는 태양이 중동에서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게 이 40년대. 근데 사실 이 외교적인 수사가 영국이 굉장히 외교에 뛰어난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런 근데 실수를 그런 해요. 실수를 했네요. 사실 저는 오히려 요즘에 관심이 있는 게 어떻게 강대국 되는 것보다 어떻게 망하냐인데 모든 강대국들은 갑자기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지도 않게 정말 중요할 때 유연하게 결정해야 될 때 못하니까 티무르 제국도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정말 갑자기 유라시아 제국들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흉노도 보면은요. 그 전까지 200년 동안 중국이 조공 바치면서 계속 이거를 장악해 왔는데 고분을 발굴해 보면은요. 멸망하기 직전에 고분이 제일 커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이제 고분을 자기네들이 크게 하면 할수록 계속 커진다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잘 나가는 국가가 있으면은 자신들의 멸망 징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오래 가고 저는 그래서 문명이 보면은 대부분의 징조가 보인다는 거는 한참 뒤의 일이고 결과론적 일이지 본인들은 마지막까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관용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이 사실 경제적으로 조금 위축되면서 관용적이지 않은 나라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민자 문제도 그렇고 국내에서의 뭐 인종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보수화되고 오히려 관용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어떤 징조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고요. 관용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용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우려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고 제 주변에는 우려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런데 투표 결과는 그러니까 학계가 어떤 일반 국민의 정서를 대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는 한번 당선이 됐던 사람이고 지금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그 혐오 발언이라든가 막 극단적인 정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오히려 지지를 보내는 그 국민들은 좀 살펴보면 그런 여유나 관용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자기가 궁지에 몰렸을 때가 진짜가 나오는 거잖아요. 진심이. 근데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해지는 모습이 지금의 미국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